이런 그 위험한 사회에서 어떻게 안전이 가능한가? 저도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가 과기대 안전공학과에 와가지고 안전공학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또 안전공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안전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찾은 해답은 어떻게 하면 안전될 것인가, 위험한 데서. 그것은 위험한 데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안전 기준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면 우리가 어렵지만은 안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공학에서 얘기하는 맨머신 시스템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우선 시설적인 차원에서의 시설 안전 기준이 있고, 시설 안전 기준이 100%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은 사람은 행동할 때 아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행동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시설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진 강도가 얼마다, 그다음에 이제 집중호우 그 강우량이 얼마다, 풍속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모든 시설물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보다가 지금 자연환경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 설계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러한 강도의 그런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발생하는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이것은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행동안전 기준이 되는 거죠. 보통 행동안전 기준은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단어를 씁니다만은 어쨌든 안전 기준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은 제일 잘 지키면은 위험한 사회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하는 일이 이제 안전 기준을 만드는 거죠.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이 될 것인가. 근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다 지키느냐 이거죠. 안 지킨 게 너무 많죠. 앞에 사례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만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스티로폼, 그다음에 우레탄 폼, 여기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용접 작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고 감독자를 배치를 하고 완전히 소화시설을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서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또 똑같은 재해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가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안전기준, 이걸 지킬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지금 몸을 담으면서 사무총장 지금 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소방방재청을 개청을 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총괄부위원장을 맡고 또 안전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안전문화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선진화를 시켜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진형 그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지금 국민의 안전의식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안전 문화를 갖다가 이것을 정착을 시키고 안전 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는 바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선진국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협조를 잘하고 또 정부가 정한 기준을 잘 지켜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태는 넘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한 가지 분야죠. 한 가지 재난에 대한 한 가지 분야는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쪽 분야에 들어가면은 또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안전한 행동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2년도에 구미 휴브글로벌 회사에서 5명 근무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울산 탱크로리에서 울산 업로딩 작업을 하다가 울산이 이것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전부 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이 울산이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 지금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내산복을 입고 노란 고무로 만든 거죠. 저도 현장 가서 입어봤습니다만 5분만 있으면 완전히 사우나를 합니다. 앞이 안 보여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통풍이 안 되고 수분조차도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울산이 굉장히 독성이 강해가지고
황산, 염산보다도 훨씬 심합니다. 황산, 염산은 액체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닿는 부분만 화상을 입는데 이건 공기 중에 나오면 증기가 돼가지고 뒤집어 쓰면 사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이제 호스를 체결하지 않은 데를 보고 이것도 지금 작업 절차를 갖다가 이것을 위반한 거죠. 작업 절차를 위반하면서 미끄러져서 옆에 있는 밸브를 쳐가지고 여기서 불살이 누출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온 이 지역 전체를 덮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민가에 있는 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가축들, 뭐 소, 지금 닭 굉장히 폐사하고 농작물 폐사하고 국가재난이 돼버렸습니다. 국가재난의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될 안전수칙 이거 안 지켜가지고 국가재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난관리를 한다. 재난 예방을 해야 되겠다. 재난 안전관리 해야 되겠다 하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재난이 될 위험, 이런 곳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집어넣어가지고 저기를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장까지 들어가서 저걸 다 감독할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재난이 될 위험이 있는 이런 현장에서의 위험한 작업들, 위험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이런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안전 관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재난 관리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12년 5월 5일 어느 날인데 부산 노래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여기서 9명 죽었습니다. 제가 국과수에 과학서 자문위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 요즘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CCTV가 봤는데 여기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 이쪽 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30초 만에 여기 모든 CCTV의 동영상이 다 까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독가스로 다 차버린 거죠. 30초 안에 다 대피를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소방법상에 보게 되면은 주출입구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비상구가 하나, 둘, 세 개나 있었어요. 이쪽에 불이 나니까 이거 탈출 불가능합니다. 저리 가면 돼요. 저리 가면 되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말이죠. 여기 비상구가 바깥으로 나가는 비상구가 있는데 이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룸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한참 그 뭐 술도 마시고 말이죠. 하다가 연기가 돌아서 밖에 나오니까 깜깜합니다. 연기가 차가지고. 안 보여요. 비상구를 못 찾아요. 여기는 불이 있고. 우왕좌왕하다가 여기서 9명이 사망을 했는데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은 껐는데 다 질식해서 사망했어요. 이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근무한 종업원이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빨리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피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에서 우리가 비상시에 행동 요령은 제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이게 먼저 알리고 대피하고 구조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데 이 순서를 소방교육도 받았는데 순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우선 불이 나니까 이걸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분말 소화기로 뿌렸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내부에서 불이 붙었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의 초동 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방차 출동할 때까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알려서 빨리 대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알리기 위해 가지고서 화재 경보기, 그 다음 이제 비상벨 같은 거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가지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문을 열어가지고 다 대피를 시켜가지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순서를 이거를 화재 진압하는 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좀 지체가 됐어요. 30초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나오지를 못하고 대피를 못하고서 사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더 큰 일은 이거죠. 2014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 실종 304명, 아직도 5명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확신도 못 찾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국가 재난관리 체계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바꾸고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지만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피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 선실에 대기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실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구명조끼도 입고 선실에 있다가 물이 차버리니까 탈출 못하고 다 사망을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대형 인명 피해가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났죠. 2층에서 2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여자 사우나탕입니다. 3층은 남성 사우나탕인데 남성 사우나탕에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기만 20명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그 화재가 난다고 하게 되면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카운터 티켓 부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단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여성 사우나, 남성 사우나를 갑니다. 보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방어관리자는 빨리 여기 있는 손님들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이 주인이 남자였었어요. 남자인데 불이 났는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 사우나 방에 들어가느냐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만 20명이 사망한 이런 경우가 나타난 거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안전한국 훈련 중앙평가 단장을 하면서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벌써 15년 이상을 지금 안전한국 훈련을 통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 생명이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 사우나탕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20명이나 해당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이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3층에 있던 남자 사우나탕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이용사가 있었는데 양반 여기 꽤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상구를 찾아가지고 여기 보면 저쪽에 비상구가 있어가지고 이쪽 비상구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 사우나탕에서는 이게 지금 비상구가 열린 상태입니다. 열린 상태인데 여기 비상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문이에요. 이문인데 이문은 밖에서는 못 엽니다. 안에서는 열면은 열고 나올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2층인데 말이죠. 여기를 안에 들어가보면 깜깜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목욕용품이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쳐다봐도 이 속에 나가는 문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비상구 표시도 없고. 또 가서 안내를 해가지고 여기 비상구가 있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여기 나왔으면 여기에서 사망한 20명이 다 살았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런 우리 안전에 대한 이런 상식들과 또 지켜야 될 수칙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큰 인명피해가 난다는 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화재가 나가지고 병원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 병원인데 요양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46명이 사망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론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사고 304명 사망 실종입니다만 화재는 미리 아까 설명했던 2008년도 1월달에 40명입니다. 그 이후에 세월호 이후에 시스템을 정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런 그 재난에 대해 가지고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46명 사망에 109명 부상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큰 피해가 나타난 거죠. 이것은 분야별로서 우리가 재난관리 체계를 갖다가 정비는 했지만은 취약시설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대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또 여기에 있는 직원들, 의사, 간호사들 숫자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피해가 크게 나는데 그래서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나면 대형 피해가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서울의 뭐 지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화재가 났는데 그 의사하고 간호사 또 직원들이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평상시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해가지고서 환자를 갖다 안내해가지고 안전하게 탈출해서 한 사람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은 똑같은 병원 화재인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지고 평상시에 이걸 갖다가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어느 정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는 재난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해 재난관리인데 지금 재난이 워낙에 발생을 많이 하니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대비를 강화하고 또 재난 대응에 대한 훈련을 매뉴얼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훈련을 강화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하지만은 앞서 사례에 보다시피
아무리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하더라도 일단 대량 재난 사고가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거 재난안전관리죠. 재난안전관리는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짝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게 만난 뒤에 은혜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조선시대 때의 그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방방역청을 개청을 할 때 지금도 슬로건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을 실천으로 예방을 하자. 여기 예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재해를 예방하자. 사고를 막으면 재해를 미리 막는 거다. 예방하자. 이렇게 되는데 재난 예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재난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재난 예방은 재난 사고를 미리 막아가지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재난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가지고서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를 미리 막는 그런 예방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아니죠. 우리 보통 어떤 나라든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인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면은 가장 중요한 헌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그러냐? 가장 비슷한 조항을 들으라고 하게 되면은 헌법 34조 6항이 비슷한 조항이지만 비슷한 조항인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재해를 예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했습니다. 재해가 뭐냐? 통상 우리가 이제 헌법 제정 당시의 재해의 개념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병든 인명상해, 그 다음에 재산의 손해를 보는 것, 이걸 재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인명상해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손해죠, 피해죠. 재산 손해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피해입니다. 생명 피해, 재산 피해.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위험에 대해 위험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의 원리에 따르면 위험을 관리해서 사고를 막고 재해를 예방한다. 이게 안전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해가 나중에 범위가 커지게 되면 이미 이제 재난으로 됩니다. 재난으로서도 피해가 일어나면 그것도 재해가 되는 거죠. 큰 피해입니다, 재난은. 재난 결과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난을 막아가지고 재난과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결국 이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해는 인명상의 재산 손해지만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제 재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의할 때는 국제표준 설명했죠. ISO 가이드에서는 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재해를 쓰는데 여기서는 인명상해뿐만이 아니라 damage to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 훼손, 그러니까 이제 인명상해, 재산 손해, 환경 훼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이걸 재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환경 훼손 부분이 재난이 되어가지고서 이 국가 재난으로서 그것을 대응한 그런 경우가 이제 2007년도 11월달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의 원유 누출사 허베이 스프리트 문의 누출사고 났을 경우 그것이 이제 엄청난 그런 환경 오염이 됐죠. 처음으로 이제 그것은 국가 재난이 되었던 환경 문제가 국가 재난이 됐던 피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해는 우리가 재해라고 하는 인명피해, 그 다음 재산피해인데 종류가 천재와 인재가 있습니다. 천재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거, 공식적인 용어는 행정용어는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인재는 사람이 원인이 된 건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안전사고로 발생하면 인적 재해, 고의적으로 일으키면 인위재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천재와 인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죠. 안전관리는 우리가 안전관리를 할 때도 이게 안전관리나 재해관리나 재난관리는 전부 책임관리입니다. 책임관리지만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고냐, 이 사고는 합리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냐에 따라 가지고 책임 문제를 갖다 묻게 되는데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뭐 인력으로는 대비나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천재지변이다, 천재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천재하고 인재하고가 구분이 점점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자연현상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더 심하게 이러한 극심한 위협으로 발생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UNISDR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새로운 단어로 소시오 내추럴 디제스터라고 하는 사회적 자연재난, 자연 그대로의 재난이 아니고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연을 변형시키고 훼손한 결과로 일어나는 재해다. 이건 순수하게 자연재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사람 책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까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포항에서 지진 난 거죠. 그죠?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인데 포항은 지진 규모가 5.3입니다. 이건 작아요. 그런데 엄청난 피해 났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진원이 이게 여기 이제 경주는 지하 15km 지점인데 포항에서는 지하 3에서 7km니까 굉장히 얕은 데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하게 났던 거죠. 근데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해가지고서 자연재해로서 이게 관리를 복구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뭐냐면 인근에 지열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지열발전소에서 땅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땅에 있는 그런 지열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서 지진이 가속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순수하게 자연재난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이것은 사회적 재난도 여기에 가면되니까 결국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천재냐 인재냐 책임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영종도에 낚싯배가 침몰사고가 났는데 이게 낚싯배하고 말이죠. 이게 유조선하고 두 개 오다가 부닥쳤어요. 이게 새벽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출발하는데 밤잠 안 자고 와가지고서 이제 여기 속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꽝 부닥쳐서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사망했죠. 밖에 튕겨 나온 사람들은 또 있는 배 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2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재난 대응 대책 우리 세월호를 갖다가 겪으면서 대응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각 권역별로 해서 말이죠. 해상 긴급 구조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면 신속하게 출동하고 하지만은 또 사전에 이렇게 배가 조난하는 걸 알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가판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 대기하는 이런 절차도 다 있지만 순식간에 꽝 하고 사고가 뒤집어지면은 지금까지 마련해왔던 재난 대비 대응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작동 안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난 대응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대비를 해서 강화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안전수칙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배에서도 도로교통하고 똑같이 말이죠.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호가 있고 정치를 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했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에 실패라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난 예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난은 공중에서 발생하는 재해하고 사업장재해가 있는데 이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이죠. 공중은 이제 사업장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는 영역인데 지금은 이 두 개 영역이 서로 겹쳐져 가지고 공중재해인지 사업장재해인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천에서 물창고 화재가 나가지고 38명이 사망했는데 이거는 산업재해입니다. 우리 재난관리로 따진다면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수본 본부장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수습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이천시장이 가가지고서 유가족들에 대해가지고서 말이죠. 무슨 사과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습 대책도 마련하고 상당히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중재해냐 사업장재해냐. 사실 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장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까지도 다 마련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직 이런 근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잡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재난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게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 이 산업안전관리가 제대로 정착을 해주지를 못하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업장제로 봅니다. 예? 지금 세월호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비상시에 대한 어떤 대책들 이런 것들 교육과 훈련들 하나도 되지 않은 거죠. 결국 거기에 탔던 우리 승객들 이게 학생들이 상당수였습니다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출발점이 뭐냐?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중 일반 국민들한테로 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은 뭐냐? 재난은 뭐 자연현상이든지 인적, 사회적 원인으로 해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은 하나의 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피해가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재해가 일어난 경우도 있죠.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국제표준에서는 재난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시스템, 이게 사회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대응을 하고 수습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상급 어떤 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수습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재난 상황이다 하고 재난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난이라고 하면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이제 일반적인 안전사고로 인한 것, 혹은 이제 기반 체계가 마비되는 것. 여기 무료 체계 마비되기 포함되었죠. 그죠? 감염병 예방 실패를 하면은 감염병 확산되는 거 여기 들어가 있죠. 심지어 코로나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진 났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자연재난에 들어가는 거죠. 재난은 이런 형태로 하고, 이건 재난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페탁이 제시하고 있는 4단계론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예방, 이건 이제 시계열적으로 제일 먼저 예방, 프리벤션. 이게 이제 안전관리에서도 재예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프리벤션인데, 우리 안전관리에서는 하이니는 엑센트 프리벤션이라 해서 사고 방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프리벤션은 원래는 예방이 맞는 거죠. 미리 막는다는 개념으로. 하이니의 개념은 뭐 이런 재난관리의 4단계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이니는 사고 방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떤 예방, 그 다음에 아무리 예방한다 해도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갖다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 안전관리에서 사고방 대책하고 재국환 대책 마련하는 게 바로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실제로 대응을 해야죠. 대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 난 단계에 있어서는 대응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활용을 해 가지고 빨리 사고에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고 여기서 인명구조를 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사고가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복구 단계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페탁의 이론으로서 이런 이론들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있는데 이것들은 생략하고 미국에서도 지금 조금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부터 우리가 재난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용되던 그런 그 표준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미국의 APA가 돼가지고서 아메리칸 파이어 프로텍션 오토리제이션에서 화재 보험 협회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BCP라고 하는 개념, 비즈니스 컨티뉴티 프로그램으로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그런 사업장이나 혹은 시설물들을 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피해를 줄이고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9.11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BCP는 확대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이게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으로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위기 상황, 재난 상황이 발생한 걸로 봤을 때 그 전에 뭘 해야 될 것이며 그 이후에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전에 prevention, 예방이죠. preparation. preparedness라고 페탁을 썼는데 여기 preparation을 썼습니다. 그럼 사고 난 이후는 response, recovery 4단계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앞에서의 사고 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걸 보게 되면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성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안전 관리하는 거죠. 다만 이게 재난 관리를 할 때는 여기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조금 더 나가서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안전 관리 영역에서는 대충 재난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라고 하는 피해 강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고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는 이게 하나가 좀 더 특색이 있지. 다른 것들은 안전관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미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대형 그런 지금 대규모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들, 화학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그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초창기에는 4단계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게 국제표준인데 223번 분과가 소사이탈 시큐리티하고 사회안전분과인데 BCMS 국제표준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223번 분과가 292번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Security and Resilience,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표준에서는 보안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Resilience는 뭘 이렇게 회복한다는 그런 단어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사용될 때 Resilience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재난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난관리 표준에서 보게 되면은 BCMS의 시스템 개념 보면은 오퍼레이팅 하다가 사고가 뻥 재난사고가 나게 되면 오퍼레이팅이 스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BCMS 시스템은 사고가 나더라도 비상 시스템이 가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또 빠른 리스폰스를 통해 가지고 리커버리를 빨리 하는. 여기 보게 되면 preparedness,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국제표준이 지금 부탁의 4단계를 그냥 그대로 정하고 있죠. 이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인데 여기 조금 좀 달라요. 미국이 큰 거는 NIMS, NRF가 국가 대응체계인데 대응인데 여기 에머전시 서포트 펑크션 이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달라졌죠. 프리벤션이 있고 프로텍션, 미티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프리페어레이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벤션하고 프리페어드니스하고 예방하고 대비가 지금 뭉뚱그리가 조금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 리스폰스 리커버리는 비슷하죠. 어쨌든 이쪽 부분이 비슷한데 예방 대비 쪽이 조금은 좀 우리 체계하고는 맞지 않고, NFPA에 지금 1600조에 있는 아까 BCP하고도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정확하게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본이 방재라는 개념을 쓰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이 재해대책기본법입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화재사고, 대규모의 화재사고입니다. 그다음에 폭발 같이 이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로 수상이 정하는 원인에 의해서 피해를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사회적 재해에 해당되는 안전사고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화재사고, 폭발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방재라는 것은 뭐냐?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건 다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경우에 피해 확대를 막고, 그 다음에 재해를 복구한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 여기서 이제 피해 확대를 막는다. 이건 대응이 맞고 복구다. 이건 복구죠. 근데 예방 대비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단계 예방 단계하고 대비 단계가 없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좀 일본의 방제는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안전관리 기본계획하고 비슷한 방제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제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떨 때는 예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은 유형에 따라서는 대비만 잔뜩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제, 자연재해 쪽을 다룰 때 방제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만 다루는 건 아니죠. 일본은 재해 특성상의 자연재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제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면 이건 자연재해를 막는 걸 방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도 재해는 자연재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재나 대형 폭발사고, 대형 화재사고나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재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재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특히나 이제 아직도 자연재해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법률상의 용어가 방재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방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방재라는 용어는 다 없었습니다. 방재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면 재난관리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방재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융복합 방재라고 이런 용어를 쓴다면 그때의 방재는 융복합 재난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 방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사실은 소방 화재죠. 화재에 대해 가지고서 화재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방재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방재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재난관리라고 하는 말로 통일되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서는 이 재난사고 인시던트, 디제스터 인시던트를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표준에서 자연현상적인 것, 비고의적인 인적사고, 이게 이제 인적 사고죠. 요거는 고의성 있는 인위적인 사고죠. 요건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범죄 안전사고 이렇게 다뤘었는데 영역을 본다면 과거의 자연재해는 방재관리 영역에서 다루고 요게 이제 고의성이 없는 안전사고에 의한 인적 사고 요거 안전관리 영역에서 다루고 고의성이 있는 인위적 사고는 요건 위관리 영역에서 다뤘었고 그 다음 이제 소방구조국 해난구조는 지금 긴급대응에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 예방 부분까지 조금 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것을 갖다가 각각 기구들이 재난관리에 참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 지금 재난사고가 터지는 경우에서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린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영역이 없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피해가 커지면서 국가 시스템이 어렵다.